사우디는 유가가 100불 이상이 넘어가야 석유 장사로 남는 수준이 되는데요. 지금은 100불보다 훨씬 낮은 60불 수준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사우디의 재정 적자가 최근 3년 가까이 누적됐고 네옴시티까지 동시에 추진한다? 이거는 아마 경제성이 지금 확보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기업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공사를 느슨히 진행하면서 잔금까지 전부 다 공사 대금을 돌려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예전 중동 건설 붐보다는 약화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에게 호재는 절대 아니죠. 사우디는 중동의 여러 국가들보다는 좀 후발주자로 중동의 새로운 볼거리, 새로운 즐길거리, 새로운 누릴거리를 만들어서 석유 이후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뒤늦게 시작했던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사실 석유의 가치 연수가 가장 짧아서 석유 말고 다른 먹거리를 구상했던 첫 번째 나라의 도시는 두바이입니다. 근데 이 두바이가 사실 전 세계 최고층 빌딩,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호텔, 그리고 전 세계 최초의 수중 호텔이라든가 새로운 볼거리들을 정말 엄청난 투자를 해서 만든 뒤에 그것으로 국가가 정말 석유가 아니고서도 일정 수준 유지가 될 수 있고 발달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거든요. 바로 여기에 영감을 받았던 여타 중동 국가들, 대표적으로 카타르도 비슷한 시설 투자를 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의 가장 종주국이라고 자임하고 있는 사우디조차도 아라비아 반도에서 탈석유 이후 딱 하나의 거점 국가가 남아야 된다면 그게 사우디여야겠다라고 판단한 아래 두바이보다도 그리고 카타르보다도 더 많은, 더 큰 시설 투자를 감행해야겠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심에 네옴시티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우디는 이 네옴시티를 통해서요,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인프라를 보여줌으로써 여기에 정말 엄청난 규모의 관광객과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했었습니다. 물론 정확히 네옴시티를 구성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추정치가 있습니다만 제일 많이 추정했던 금액들 보면요, 2,000조 원을 넘을 정도로 엄청난 시설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옴시티는 이전과는 달리 우리가 도시라고 하면 일종의 수평적인 개념으로 어느 영역까지 도시를 개발할 건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네옴시티는 버티컬 시티라고 해서 수직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것을 시도하는 게 제일 큰 목표였고요. 그리고 수직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길이는 170km 정도 되는 길이, 이 정도를 도시로 구획을 했던,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형태의 도시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초창기에 네옴시티의 청사진을 보고 나서 많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다, 못하다, 불가능하다 온갖 얘기들을 했었는데, 사우디는 두바이와 달리 일하는 프로세스가 두바이처럼 선진화되어 있진 않아요. 두바이는 진짜 다국적 기업들이 가장 와서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웬만하면 규제도 없고요, 웬만한 세금도 없고, 웬만하면 통관이나 아니면 업무 프로세스가 합리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특히 왜 그러냐면 왕이 지시했기 때문에, 그 국왕의 지시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탑다운 방식으로 일사천리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셰이크 모하메드라는 두바이를 통치하는 국왕이 직접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다 관여했었어요. 근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과거의 행태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두바이보다 더 높이 짓겠다, 더 크게 짓겠다, 더 넓게 짓겠다, 계획들은 좋습니다만 실제 행정 프로세스라든가 사회 거버넌스 자체가 그런 것들을 뒷받침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다 타워라고 해서 부르즈 칼리파보다 더 높은 타워를 올리겠다라고 사우디의 수도인 리야드에 이미 건물을 한참 전부터 올리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아라비아 반도의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두바이에서 가져갔다고? 사우디에서는 이거 용납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다 타워라는 것을 진행을 해왔는데,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잠깐 자토졌다가 다시 코로나19 때 또 자토되고, 그래서 그 제다 빌딩조차도 지금 거의 20년째 완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봤었을 때 네옴시티를 길이 170km 정도 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었을 때 처음부터 그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사우디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생각 가진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에 한 40km 정도 규관으로 축소해서 먼저 발주가 되고 그걸 먼저 하겠다라고 바뀌었는데, 이건 예전에도 사우디가 자주 했던 방식이고요. 단 이렇게 해서 40km 정도를 달성하고 난 뒤에 그럼 나머지를 안 하느냐? 아닙니다. 사우디는 그 다음 것도 해왔던 적이 많이 있어요.
따라서 네옴시티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젊은 사우디의 실질적인 절대 왕세자, 이 사람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우디 국왕이 됐었을 때 나이는 70대 중후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30대 초중반에 이 사람은 아직도 통치할 기간이 넉넉해요. 이게 저는 시기상의 문제일 뿐이지 네옴시티는 충분히 추진 여력이 아직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크레딧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즈 칼리파 같은 그 높은 빌딩도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건립을 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최고의 마천루라든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공사 구간이 어려운 것들을 최단기간에 마무리했던 그 업력들을 중동 사람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옴시티에서도 핵심 구간에 해당되는 지하 공정, 이 지하에 대한 공정을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양쪽에서 수주받아서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사우디 정부 쪽에서 이 공사를 조금 천천히 진행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60불 수준까지 급격히 떨어졌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우디는 직접적으로 재정 악화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사실 사우디도 최근 들어서 2, 3년 이상 동안 재정 적자를 계속 누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사우디가 지금 유치를 확정했던 동계 아시안게임, 그리고 엑스포, 그 다음에 하계 아시안게임, 이런 것들은 줄줄이 엄청난 시설 투자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열사의 나라인 사우디에서 동계 아시안게임을 유치한다? 그렇다면 이거는 시설 투자를 차가운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 추정 금액이 한 700조 원 정도로 추정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네옴시티까지 동시에 추진한다? 이거는 아마 경제성이 지금 확보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확정된 이벤트인 동계 아시안 게임과 엑스포, 여기에 먼저 돈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게 아마 개막전이라든가 대회 기간 내내 사우디 전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간이 그쪽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먼저 우선순위를 바꾼 것으로 추정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 기업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공사를 느슨히 진행하면서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잔금까지 전부 다 공사 대금을 돌려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호재는 절대 아니죠. 일단 중동 국가들은 이제 탈석유 기조가 더 본격화돼서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아지면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그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 현격히 낮춰야 된다라고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을 초창기에는 제조에서 찾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중동 국가들의 국민적인 특성상 제조를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포츠 산업, 게임 산업, 기타 엔터테인먼트 산업, 금융업, 관광업, 이런 여러 가지 맥락들, 즉 제조가 아닌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들을 대거 유치해서 그걸로 성과를 내려고 하는데요. 그걸 성과를 내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뭔가 거점 도시 또는 거점 국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는 하나나 많아야 2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한두 개 나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바이가 높이 올리면 사우디는 그거보다 더 높이, 그럼 카타르는 우린 중동 국가 최초로 월드컵을 유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엄청난 투자 경쟁 아닌 경쟁이 유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분명 추가적인 SOC 공사,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공사들이 대거 발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선 제2의 중동 붐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예전에 비해서 이게 쉽지 않은 맥락이 하나가 있는데, 예전에는 중동 국가들이 오일 쇼크 이후 넘쳐나는 오일 머니를 어떻게든 본인들의 인프라를 선진화하는데 그냥 무차별적으로 썼다면, 요즘은 빈살만 왕세자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중동의 왕자들이 1순위로 가장 중요한 치적으로 생각하는 게 본인이 석유판 돈으로 건물을 올렸다가 아니라요, 외국 투자 자본을 유치했다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형태라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과 우리 정부가 중동의 국가에 투자를 했다라는 어떤 명목상의 어떤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이제 수주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뭐다? 마치 뭔가를 수주받고 일부를 다시 토해내는 이런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예전 중동 건설 붐보다는 그 효과성이 약화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유가가 110불 이상이 됐었을 때 균형 재정 수지가 달성됩니다. 즉 정부의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불 이상이 넘어가야 그래도 어느 정도 수지 타산이 석유 장사로 남는 수준이 되는데요. 지금은 100불보다 훨씬 낮은 60불 수준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사우디의 재정 적자가 최근 3년 가까이 누적됐고 올해도 그 재정 적자의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비해서 사우디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묻지마 투자라든가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시설 투자, 어떻게 보면 경제성보다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진행해왔던 프로젝트가 대거 중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미국이 석유 증산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그러면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지금의 경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느냐 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우디는 예전보다는 그 위상이 조금은 축소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트럼프는 관세를 부과함으로 인해 미국의 재정 건전성도 확보하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관세를 이렇게 많이 부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를 낮추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취임사 때부터 언급했던 유가 안정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관세는 관세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유가의 흐름은 지금 사우디 못지않게 미국도 관심의 대상이죠. 실질적으로 중동 여러 국가들 중에서 탈석유 기조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나라 대표적으로 꼽으라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두바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실제 두바이는요, 이제 석유의 비중이 거의 20% 이하로 낮아진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봤던 카타르, 사우디, 그 다음에 그 밖에 여러 주변 국가들, 쿠웨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적지 않은 국가들도 그런 교두보를 자신들도 만들기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을 가서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해보면요, 두바이는 단순히 돈만 쓰는 게 아니라 두바이 시민들의 마인드셋, 그리고 두바이의 여러 가지 법과 제도도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형태로 많이 진화해버렸어요. 이 진화라고 해야 될지 바뀌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동은 중동 특수의 문화가 있는 거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지향점이 부합하게 바뀌었는데, 카타르를 비롯해서 사우디는 아직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몇 가지 역부족인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타 국가들에서 두바이 같은 성과를 내는 것은 그렇게 쉽게 확인될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과거처럼 안방극장인 TV에만 모든 사람의 관심이 쏠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SNS 등등 많은 매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올림픽의 위상, 월드컵의 위상, 그 밖에 기타 엑스포 같은 국제 행사의 위상이 많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사들은요, 행사를 개최한 것보다 훨씬 한 100배 정도 더 중요한 게 그 행사를 위해서 지었던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소프트 파워가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아직까지 사우디는 하드웨어적인 자금에 대한 투자는 이미 확인됐고 우리가 본 게 있지만 그거를 유지 관리,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어떤 성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올림픽, 월드컵, 기타 엑스포 같은 이런 행사를 연달아서 대거 유치하는 것이 과연 사우디의 어떻게 보면 성과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저도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빈살만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정적들을 완벽하게 제거한 젊은 리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내부에서는 불평불만이 고조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줄여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론을 통제하고 자신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강화시킨 이 기간이 10년 동안 유지될지 20년 동안 유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적어도 빈살만에게 도전할 수 있는 내부의 잠재적인 세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빈살만은 이 기간 동안, 이 기간이 10년일지 20년일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 사우디를 완전히 바꿔놨다라는 성과를 반드시 보여줘야 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중동은 항상 여러 부족들의 연합이었고 그리고 또는 형제 세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직계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 형제, 사촌들이 나랑 동급의 권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들이 아직도 공고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빈살만이 흔들리는 약점을 비집고 들어가서 빈살만의 그 왕권을 탈취하려는 노력도 분명히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살만은 지금의 그 허니문 기간, 저는 10년은 거뜬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 기간 동안 분명한 성과를 보여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 오바마의 대외 외교 정책을 그대로 계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이든이 오바마 때 부통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과 오바마가 지향하는 점은 이란을 포함해서 중동의 평화를 달성하자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재정적인 부담으로 중동에 많은 국방력, 방위비를 지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동의 평화가 유지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 이 두 국가 간의 화합, 거기에다가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이들 국가들이 조화롭게 같이 지내기를 바이든 정부는 희망했었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란과의 다시 핵합의, 또 이란에 부여했던 경제 제재를 일부 풀고 이런 완화적인 기조를 선택했었습니다만, 사실 사우디 입장에선 이란은 중동 지역에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대표적인 경쟁 국가입니다. 그런 경쟁 국가와 같이 지내라는 건 사우디 입장에선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정책 기조와 다른 노선을 지향하는 바로 트럼프는 이란은 견제하고 사우디하고는 잘 지내길 희망하거든요. 따라서 트럼프의 경제적인 어떤 선택이 사우디 입장에서 좀 더 손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사실 사우디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어려울 때마다 젖줄 같은 역할을 해줬던 국가입니다. 우리가 오일 쇼크로 내부 경제가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을 정도로 안 좋았을 때 오히려 오일 달러를 많이 벌었던 중동 국가에 가서 우리가 직접 건물 짓고 거기에서 중동 달러를 벌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전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그리고 탈석유 기조가 언젠간 도래할 거라는 위압감 과정에서 중동 국가들이 다음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또 투자에 나섰거든요. 이 투자는 당연히 인프라 투자가 기반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상 성과를 보여줘 왔던 기업들이 바로 우리네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그 거점 국가라 할 수 있는 사우디, 우리와는 정말 중요한 관계를 계속해서 설정되어야 될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우리가 거래 관계를 트기가 쉽습니다. 사우디는 전 세계에 몇 안 남은 절대 왕정 국가거든요. 왕이 곧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하고만 관계 설정이 잘 되고 그 왕에게 신뢰감을 얻게 되면 나머지 공사 수준은 상당히 편리하고 또 논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여타 국가의 민주화되고 공정한 절차를 여러 가지 거쳐서 수주 여부를 결정되는 프로세스보다는 조금 더 원활한 면도 있는 점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그걸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